미국은 일본의 복수전을 결심하고 대대적인 전력 수정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먼저 진주만의 책임을 물어서 킴멜 제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함대를 지휘할 새로운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크리스 씨 알고 있는 장군님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육군 메가더 장군님 있다면 해군은 그 니미츠 사령관님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유명하면 지금은 제일 탑급의 그 항공모함 이분 그 성함 따서 USS 니미츠 캐리어 이렇게 불려요. 그렇다면 체스터 니미츠는 무너진 태평양 함대의 전력을 어떻게 복구시켰을까요? 먼저 미군은 진주만에서 파괴된 일부 함선을 빠르게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세 척을 제외한 함선이 3개월 만에 복구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였죠? 항공모함. 그렇죠. 예, 먼저 미군은 진주만 공습 때 무사히 살아남았던 항공모함 기억하시죠? 네. 그 항공모함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결국 진주만 공습 후 5개월 뒤에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전투기가 일본의 대대적인 복수전을 감행하는데요. 그 복수전은 바로 도쿄를 공습하는 거였습니다. 와. 체스터 니미츠 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국은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두 척을 일본 영해에 가깝게 진입을 시킵니다. 이때 미국은 진주만 공습 이후 많은 전함을 잃어봤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이끌고 일본 본토 가까이 가는 모험은 이제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짧은 항속거리의 전투기가 아닌 육군이 사용하던 항속거리가 긴 전투기를 띄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위험한 도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군의 전투기는 활주거리가 긴 탓에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것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거예요. 그래, 이게 짧아서 활주로가. 진짜 너무 짧다. 진짜 힘든 기술이에요. 오, 뭐야? 이렇게 도쿄까지 미국의 전투기 16대는 무사히 날아갔고 작전대로 도쿄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부상자를 포함해 사상자가 400여 명가량 발생합니다. 비록 대규모 공습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는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되게 오래된 역사에서 거의 본토를 공격당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수도인 도쿄를 공격당하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니까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일본 본토가 공격당한 거잖아요. 이제 예. 일본은 완전 이성 잃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은 미국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다음 공격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령인 미드웨이 제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로 옆이네. 하와이 제도 옆에. 미드웨이 제도는 하와이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요. 엄청 오네. 일본은 미드웨이 제도를 점령하고 진주만에서 이곳으로 미군의 항공모함을 유인해서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출항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게다가 미드웨이는 위치상 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드웨이를 이후 예정된 하와이 점령 작전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미국과 맞붙은 산호해 해전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요크타운 그리고 렉싱턴 두 척을 없애는 데 성공했던 거거든요. 응? 하지만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운명은 바로 이 미드웨이에서 결정됩니다. 태평양 전쟁 두 번째 컷,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시 전투를 벌이기 전 두 나라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예. 네, 먼저 일본은 소류, 히류, 아까기, 카가 네 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두 척, 그 외 점투함 12여 척, 그리고 항공기 276여 대를 싣고 미드웨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맞네. 예. 그에 반해 미국은 일본의 반밖에 안 되는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두 척을 가지고 전함 없이 전투함만 15여 척, 항공기 3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항공모함에서 열세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면에서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투고요. 우리나라에 치자면 명량의 대첩의급, 이 태평양전의 그 터닝 포인트,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됐어요. 우리 뭐 희망이 있다. 결국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은 항공모함 4척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면서 그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미드웨이에서 40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미드웨이 제도의 상공으로 진입하여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맞았네. 실제야? 네. 와. 그런데 일본군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이상하지? 그리고 이때 미군의 항공기가 갑자기 상공에서 나타난 거죠. 기습 공격을 펼치려던 일본이 오히려 역기습을 당한 거죠. 어떻게 알고 그 역기습을 한 거예요, 미군이? 예. 여기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어머나. 미국의 암호 해독팀은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군의 무선 교신을 해독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암호 해독가가 일본군의 교신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는데요. 바로 AF로 지칭하는 목표물에 관한 일본의 작전이었던 거죠. 암호 해독가는 AF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지난 3월 일본군의 교신에서 AF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이 태평양에서 지나갈 수 있는 섬은 미드웨이 제도뿐이었거든요. 그는 AF가 미드웨이 제도임을 확신하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상관이 들어줬을까요? 못 믿었어요. 예, 아니었습니다. 못 믿었죠. 이 암호 해독가의 말은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묵살당하게 됩니다. 항상 상관들은 그런다. 항상 그래 보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에게 보고까지 감행을 하게 돼요.